정말 시작부터 저희 멤버십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 민경님, 준영님, 파이어그님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제가 보기에 너무 눈물이 겨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빴던 것도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이제 새벽에 원래 자주 하다가 오랜만에 켜봤어요.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나면 방송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 이따가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코인 시장과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어떤 구조가 될지를 좀 예상을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뉴스를 다 읽진 않고요. 요약해서요. 읽어드리고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룰루님 마이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십 분들 후원이 좀 많네요. 네. 코인 시황으로 좀 며칠 동안 좀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주식 자료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도 공개해드리면서 또 최근에 수익 보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차트 시황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떠오르는 사설 인증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저는 퓨처 크립토는 보고 있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까지는 일단 USB에 은행에서 이제 PC에서 USB로 옮기거나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사실 이게 암호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뱅킹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천천히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이게 노후화된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1999년부터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너무나도 제가 이전에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접목하자면 이 핀테크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사실 좀 나중에 되면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존의 DID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분산 원장 기반의 이제 신원 인증인데, 요즘에는 이전에 제가 예전에 이 시스템들의 진화를 본다면, 뭐 과거에는 뭐 신분증, 그리고 뭐 조선 시대에는 뭐 증명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게 점차 진화하면서 뭐 QR 코드도 나오게 되고, 그 뒤로 이제 DID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된 이제 신원 인증이 차차 나오게 돼요. 이게 어디로 나오면 이제 보험이나 뭐 각종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나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 시스템에 지금 접목이 된 추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들도 지금 통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이로 본다면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다면 더 다양한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될 텐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DID라는 것을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계좌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본다면 지금 뭐 지문 인식, 생체 인증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동통신사 3사 보시면 패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사설 인증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같이 접목되면서 인증을 더 많이 해주는 서비스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게 코인의 관점에서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금은 거래소가 은행에서 입금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DID로 자신의 신원 인증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얘기가 많이 뜨거워진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트래블룰이라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암호화폐, 암호자산 전자지갑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익명으로 뭐
자금의 출처를 이용하다 보면 앞으로 뭐 특근법이나 지금 글로벌한 흐름에 봤을 때 세금을 매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자지갑을 통해서 신원인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관점은 또,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용자들 사이에서 흐르던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를 뚫고 분명한 화해 징후가 감지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화된 비트코인이 이제 발행량이 5,200개에서 1만 1,682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양측의 실제 예치된 비트코인의 1대1로 연동된 WBTC 토큰, 앞으로는 토큰의 경제도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성장세를 두고 언제나 상대 코인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증거를 주장한다. 서로 뭐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코인 홀더들이나 또는 뭐 기업들 서로 뭐 자랑을 하겠죠, 당연히. 뭐 지금의 투자하신 분들, 뭐 또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관점은 좀 상이하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더리움 측에서 본다면 ERC20뿐만 아니라 지금 토큰의 거의 다 대부분 코인들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파생된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드린 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에서 이제 토큰화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을 본다면 코인은 메인넷의 여부, 메인넷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코인이라고, 토큰은 이제 메인넷이 없는 것을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큰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면 앞으로의 에너지나 각종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접목이 돼서 어떤 그런 자산 형태를 띤 토큰의 형식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흐름들이 점차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왜 국가기관 보고서나 뭐 다른 가끔씩 비공개 방송 때 증권 자료나 또는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들께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보통 이제 자료를 보신다면 뭐 웰스 매니지먼트 자료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와 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이 흐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XRP를 뭐 달러 또는 뭐 암호자산의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뭐 화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이더리움을 주로 하신 분들은 제가 이더리움 소식도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뭐 국제 결제 시스템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글 쓴 사람의 입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달러라 한다면 이더리움은 은행 간 해외 결제를 관리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만인 뭐 스위프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은 저도 물론 많이 좋아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투자자 면에서는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물장 대비 올랐을 때 웬만한 알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본다면 300만 원부터 거의 1,700만 원까지 본다면 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도 몇몇 알트는 많이 올랐는데, 일단 이 코인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특근법이 적용이 됨에 따라서 다른 각종 은행들도 이제 이 수탁 서비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규제 틀에 서서히 움직이게 된다면 이 코인을 통한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은행들의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이게 또 핵심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받아들이는 흐름이 강해지고, 또 SEC 측에서 입장을 인정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속도가 느리고 뭐 어떻게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홀더 입장에선 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각자 생각하는 그런 알트 입장에서 본다면 또 개인이 생각하는 코인들이 뭐 금이나 실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는 맞죠.
근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의 운명이 또 약간 지금 흐름과 좀 탈바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알트코인의 진화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 관점은 금방 좀 지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에 내포되어 있는 건데 XRP사가요. 이더리움과 같이 협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팩트적인 그런 기사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각각의 코인이 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기술들이 어느 정도 협업되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제휴를 맺거나 또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들의 시장이 진화하게 됨에 따라서 서로 각자 목적이 다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을 채워 넣는 그런 융화가 되는 그런 코인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2.0이고 이제 보상 기반 서비스로 바뀜에 따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팩트적인 거는 이더리움의 속도가 개선된 건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 구동이 얼마나 잘 되냐 또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다른 국가들과 많이 협업한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플랫폼 기반의 코인 영향 생태계에서 굉장한 그런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국내로 본다면 제가 주식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쉬고 있죠. 이, 제 청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NC소프트 60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이제 90만 원까지 갔고 카카오도 지금 이제 거의 300% 올랐죠. 이 카카오가요. 제가 오늘 회원분들께 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생각하기엔 코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카카오 코인이라고 해서 클레이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각종 펀드나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지분 구조가 자세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이 회원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해외 특히 일본에도 있거든요. 이 지분 구조가. 그래서 각종 계열사에게 지분 구조가 좀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또 이제 한국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 일본 측에서 좀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적합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면에서 본다면 뭐 카카오가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처럼 뭐 이것도 플랫폼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진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과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과 S&P 지수를 봤을 때 뭐 비트코인과 S&P 지수의 상관관계가 더 낮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최근 시장을 보면요 나스닥이랑 좀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거시경제 면에서 이 코인이 어느 정도 좀 더 규제의 틀이 박히게 되고 된다면 좀 더 이런 시장들과 맞물려서 그런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작용, 그러니까 흐름이 이어지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빨리 읽어야 되니까 오픈 뱅킹이 6개월 만에 가입자 2천만 명이라는 건데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무조건 뭐 코인에 연동관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비대면 계좌나 이런 오픈 뱅킹을 통해서 증가의 추이를 본다면 앞으로 코인이 규제가 된 뒤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사용자 그런 뭐 투자자들이 증가수가 점차 뭐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존의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PC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을 했는데 뭐 ATM기에서 돈을 뽑거나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체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코인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런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럼 이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친숙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면이나 언론에서 좀 보도가 많이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의 추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공급 대비보다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선 좀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내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송을 보시다가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트래블 룰 화이트 리스트 방안으로 풀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FATF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단 특근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패스가 되고 나는 뒤에, 뭐 지금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융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라는 것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지갑, 그러니까 확인된 암호화폐, 뭐 KYC 인증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런 지갑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암호화폐를 전송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결국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는 구조는 대부분 국가들의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걷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자금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본다면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고, 단점을 본다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그런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나중엔 당연히 빅데이터화를 내리겠죠. 그래서 이 자금 경로를 추적해서 세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게, 뭐 양도소득세, 뭐 기타 소득세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뭐 매도할 때 뭐 세금을 걷는다는 내용도 있고, 뭐 물려도 그 해에 뭐 분기별 내는 내용도 있고 많죠. 어떤 데는 뭐 35%까지 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세금이 따라서 돈을 어느 정도 버셔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 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확정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지금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미래의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갑에 화폐를 넣듯이 이 암호자산이나 여러 가지 ERC 토큰 뭐 이런 부류들을 암호자산 지갑에 넣고 인증된 것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 암호화폐가 이제 결제를 하면 매도가 되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직불 카드를 또 이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암호자산 쪽에는 많은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핵심이 농협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나 여러 가지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수탁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은행들도 이 코인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자산으로 인정되게 되면, 이 기존에 있던 뭐 펀드나 각종 파생 상품 그런 거 있잖아요. ETF나 이런 것들처럼 미래에는 이제 암호 자산을 통한 그런 파생 상품 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은행권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 차트 시황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내용이 사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전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2020년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테더의 성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의 시장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더를 좀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뭐 코리니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달러
달러 1달러 기반으로 해서 뭐 1코인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지금 흐름이 약간 조금씩 이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테더, 서클, 팍소스, 바이낸스, 트러스트 토큰, 메이커다오와 같은 뭐 다이는 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또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죠. 시가총액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시총 3위인 XRP를 제치고 테더가 이제 시총의 상위 그 등급에 올랐고요. XRP는 이제 시총 4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테더의 역량, 결국 즉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코인 시장과 어떤 판도가 달라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 추이가 늘어나게 된다면 통상 항상 맞지는 않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래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또 내포하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인 시장의 그런 어느 정도 가격 시세 상승에 대한 그런 변동성 강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설명인데요. 뭐 6월에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해외 거래소들도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의 추이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BTC가 저는 쉽게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홀더기도 하고 뭐 각종 메이저 코인이나 뭐 회원분들께 뭐 자발트에 대한 시황도 공개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자발트도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단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코인뿐만 아니라 항상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BTC가 지금은 점유율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코인이 약 5천 개가 넘고 거래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사용 추이가 점차 늘어나게 돼요. 지금처럼 뭐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 하거나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뭐 BTC보다 뭐 시총이 높아진다. 그럼 아무래도 BTC로 알트를 거래하는 횟수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알트를 거래하거나 BTC를 거래하는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BTC의 점유율이 점차 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또는 성장기에 성숙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치 있는 알트코인들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BTC에 대한 그런 커플링 BTC가 하락하면 알트가 같이 하락하고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탈비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비트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알트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그냥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요. 이 비트코인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뭐 예를 들어서 XRP나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과 이제 연동이 된다면 얘의 흐름이 결코 약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연동을 하려는 이유는 또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SEC에서 인증을 하거나 그런 뭐 그 디지털 금으로 인정이 되면 또 얘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감히 저도 아직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진화하게 됨에 따라 알트코인을 매매하고 뭐 BTC를 매매하게 된다면 알트코인의 그런 운명이 좀 어느 정도 탈바꿈이 미래로 갈수록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암호화폐 다큐멘터리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전에는 KBS 공영방송에서 이 암호자산 관련된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 언론사에서 계속 이렇게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친숙감을 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암호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뭐 주식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정보들이 각각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스큐 데이터라는 데서는 좀 이건 재미있는 내용인데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이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뭐 기대 수급이나 반영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뭐 변동성 커브에서는 옵션의 예상 변동성이 높은 것을 뭐 시사하고 있다. 그만큼 뭐 조정의 폭이나 상승의 폭이 좀 많이 클 수 있다라고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